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영어도 한자도 아닌 단 하나의 문자 한글. 그 단순하고 과학적인 구조에 프랑스, 중국, 인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세종은 인도 산스크리트어까지 연구했습니다. 600년 전 이미 비교 문자학의 시대를 연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습니다. 왜 이런 문자가 한국에만 있는가? 그리고 한 교수가 말합니다. 한글은 천재가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종대왕과 한글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문자의 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김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음성언어문자연구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데요. 한글과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 거실 한 구석엔 오래된 나무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만의 공간이었죠. 그 책상 위엔 항상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셨거든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5살 소녀였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어주셨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몇 장 들어있었어요. 신기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어린 저에겐 암호처럼 보였답니다. 이건 한글이란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글자야.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 중에 한민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문서 조각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 종이가 훈민정음과 관련된 사료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니야, 이 글자를 만든 임금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백성들이 그를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걸 아셨거든. 그래서 직접 글자를 만드셨지.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창제했다는 이야기였죠. 어린 저에겐 마치 동화 같았어요. 왕자님이 마법의 글자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틈만 나면 할아버지 책상 앞에 앉곤 했어요. 그 신비한 글자들을 계속 보면서 궁금증이 더욱 커졌죠. 할아버지, 이 글자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자 같구나.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의 설명서 말이야. 중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죠.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언어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음성학과 음운학을 처음 접했을 때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문자학을 전공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제가 한글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시고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니,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야.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건 세계에서 유일하거든. 이걸 자질 문자라고 부르는데 알파벳보다 한 단계 진화한 문자 체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사실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다시 한번 그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 종이 조각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였다는 걸 말입니다. 제니야, 이걸 이제 네가 이어받아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의 마음을 전해주렴.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60년 넘게 품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전쟁 중에 우연히 만난 그 종이 조각이 한 미국 시민의 손녀를 언어학자로 이끌었다니 세종대왕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일이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취직한 후 저는 음성언어문자연구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글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죠. 어느 날 박물관 전시실에서 세계의 문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니, 우리가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가 맡아서 해보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류 가방, 세종대왕의 이야기, 제 전공, 그리고 지금의 직업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 같았어요.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의 꿈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한 미국 소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담기로 했죠. 조용한 책상 앞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그토록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고문서 보관실이 있어요.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내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천지자연지성이요. 해례본 첫 페이지에 쓰인 이 말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천지자연의 소리라는 뜻이죠. 세종대왕은 모든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박물관 음성학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최신 스펙트로그램 장비가 있어서 말이죠. 동료인 마이클 박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니 정말 흥미롭군. 한글은 음성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지?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예요. 예를 들어 기역 소리는 혀뿌리가 목 안에 닿는 모습을 본떴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을요. 마이클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실제로 확인해볼까?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기역 소리를 내자 화면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혀뿌리가 목 안에 닿을 때의 공명 패턴이 기역 글자 모양과 정말 비슷했거든요. 신기하다. 600년 전에 이런 음성학적 원리를 이해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마이클 박사만이 아니었어요. 언어학과 동료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하버드 대학의 라이어슨 교수는 한글을 알파벳을 넘어선 진화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세종실록에 기록된 정간보 얘기였죠.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해박하셨거든요. 율려신서라는 음악 이론서까지 만드셨다니까요. 음악과 문자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서 국악연구소의 김민정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박사는 정간보의 전문가였어요.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 기보법이죠. 세종대왕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게 한글 창제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답니다. 정말 그럴듯했어요. 음악의 소리를 정확히 기록하려다 보니 말의 소리도 정확히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셨던 거죠. 다음날 저는 UCLA의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자질문자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요. 스티븐 앤더슨 교수의 강의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질문자는 음성학적 자질을 직접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저처럼 놀란 것 같았죠. 일반적인 알파벳은 소리의 목록을 단순히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발음의 위치와 방법까지 보여주죠. 예를 들어 기역, 키읔, 쌍기역능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지만 세기가 다르거든요. 한글은 이런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앤더슨 교수는 칠판에 도표를 그리며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고 기역을 2개 겹치면 쌍기역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강의 후 저는 앤더슨 교수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군요. 맞아요. 하지만 천재성만으론 설명이 안 돼요. 음성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죠. 아마 당시 최고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세종대왕은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으셨을까요?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은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체계도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몽골의 파스파 문자도 참고하셨고요. 정말 대단하셔. 혼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비교 문자학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다음 주 스미소니언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계 문자의 진화라는 주제였죠.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의 자질 문자적 특성에 대해 말이에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질 문자의 특징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왕 교수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음성학적 완성도에서는 한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발명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글자를 만든 임금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웠어요. 세미나 후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박사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한글이 알파벳보다 낫겠어요. 특히 비음화 같은 현상은 한글로만 표현 가능하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글의 받침 체계는 다른 문자에선 찾기 힘든 특징이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말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한 사람의 천재적 통찰이 만들어낸 과학적 걸작이었죠. 그리고 그 걸작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한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천재성이죠. 이제 다음은 세종대왕이 왜 이런 문자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 절실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조선시대 법정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벽면에 커다란 화면으로 조선시대 재판 장면이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백성 한 명이 관리 앞에 엎드려 있고 관리는 무언가를 읽고 있었죠. 저 백성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옆에 있던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 백성은 한자로 된 법조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죠. 조선 초기엔 문맹률이 90% 이상이었거든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시실을 더 둘러보니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세종 즉위 초 한 농민이 토지 분쟁에 휘말린 이야기였습니다. 농민은 자신의 땅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한자로 된 문서를 읽을 수 없어 결국 땅을 빼앗겼죠. 이런 일이 매일 벌어졌겠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거야.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나가니까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세종실록의 원문을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재훈 교수가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백성들의 억울함을 많이 봤어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교수님은 실록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세종 2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성들이 법조문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두로 번역하여 알려주라. 이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시작점이었죠. 정말 그랬구나 싶었어요. 세종대왕은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백성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보셨나요? 세종대왕은 자주 미행을 다니셨어요.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직접 들어보시려고요.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었어요. 임금이 평민으로 변장해서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으려 하시다니.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백성이 관아에서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세종대왕이 직접 들으셨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벌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한자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어요. 말하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600년 전 그 백성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오후 저는 조선시대 법정을 재현해 놓은 곳을 방문했어요. 민속촌에서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었죠.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조선시대 백성이 되어보세요. 진행자가 한자로 된 가짜 판결문을 읽어주었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죠. 옆 사람도 제 앞 사람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때 백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세종실록을 읽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기록을 발견했어요. 어떤 백성이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냉정한 역사 기록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말이에요. 다음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거든요. 동상 앞에 선이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세종대왕 600년 후 저는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동상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박물관으로 돌아와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편집자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제니 씨, 정말 한글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해결되었나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긴 거죠. 언젠가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니야, 글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단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서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세종대왕 어록이라는 책을 발견했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대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었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글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었어. 억울한 사람을 위한 문자였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였다고. 엄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할아버지가 그랬잖니. 글자는 힘이 세다고. 특히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자는 더더욱.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를 봤어요. 조선의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남긴 한글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양반이 쓴 편지, 상인의 장부, 여성의 편지, 심지어 어린아이가 쓴 낙서까지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전시를 보며 깨달았어요. 한글이 창제된 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점자책 체험 코너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글 점자를 만져보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점자로도 체계적으로 표현이 가능했죠. 한글의 과학성 덕분이에요. 점자책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니까 점자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세종대왕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600년 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인사동의 한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가씨, 한글 공부하나? 네,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우리 할아버지도 한글 덕분에 글을 배웠거든. 할머니는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조선말 농민이셨던 증조할아버지가 한글로 처음 글을 배우신 이야기였죠. 그전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한글은 달랐대. 쉬워서 금세 배웠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종대왕의 마음이 진짜로 백성에게 닿았던 거구나 싶어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창덕궁 달빛 기행에 참가했어요. 달빛 아래 고즈넉한 궁궐을 걸으며 600년 전을 상상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정원을 거닐며 고민하셨을 모습을 말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백성을 위한 문자 한글. 이것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스미소니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문자를 혼자서 창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박물관 자료실에서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25년 기록에 갑자기 훈민정음이 등장하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뚝 떨어진 것처럼요. 정말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자를 만드는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니요. 동료 언어학자인 사라 윌슨에게 물어봤어요. 사라, 네가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래? 당연히 연구팀을 꾸리겠지. 혼자서는 불가능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혼자 하셨던 거예요. 한국학 전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서 나온 연구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세종대왕의 비밀 연구였는데 정말 흥미로웠답니다. 책을 펼치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 훈민정음을 완성하셨지만 실제 창제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아마 1440년 무렵부터 비밀리에 연구하셨을 것이다. 3년간 혼자서 연구하셨다는 얘기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조선의 임금이 밤낮으로 문자를 만드는 모습을요. 다음 주에 세종대왕 전문가인 강신환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가 너무 심할 걸 아셨기 때문이죠. 어떤 반대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첫째는 명나라예요. 속국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둘째는 양반들이에요. 한자를 독점하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저항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던 거죠. 강의 후 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세종대왕은 정말 혼자서 하셨나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도왔지만 기본 틀은 혼자 만드셨어요. 신미 스님이나 몇몇 학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는 했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세종대왕의 고독함이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저는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로 혼자서 문자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물론 세종대왕만큼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일주일간 혼자 방에 파워두고 가상의 문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3일쯤 지나니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디어가 막히고 체계가 엉망이 되고 이런데도 세종대왕은 완벽한 문자를 만드셨다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혼자서 그런 일을 해내려면 엄청난 의지와 집념이 필요했을 텐데요. 한 달 후 한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경복궁에서 세종의 밤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였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시던 때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서재로 안내되었어요. 어둑한 한옥 안에 책상 하나만 놓여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이 세종대왕이 되어보세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붓과 종이 그리고 여러 나라 문자 자료가 놓여 있었죠. 전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봤죠.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체험 중간에 배우가 세종대왕 역할로 나와 독백을 했어요. 신하들은 모른다.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혼자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00년 전 한 임금의 고독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봤어요. 세종의 창조 과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행착오 코너였어요. 세종대왕도 완벽한 문자를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고치고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전시 해설사가 설명해줬어요. 초기 훈민정음은 지금과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이응자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처음엔 표기법이 없었다가 필요를 느껴 만드신 거죠. 정말 치밀하셨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셨던 거죠. 그날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어요. 세종대왕의 창조성이라는 주제였죠. 강연자는 이기문 교수님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창조성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쓰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기존 것을 뛰어넘는 혁신성. 한자나 알파벳과 완전히 다른 원리죠. 둘째, 철저한 과학성. 음성학적 근거가 명확해요. 셋째, 실용성.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죠.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600년 전에 이런 체계적 사고를 하셨다니요. 강연 후 질문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세종대왕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나요? 네, 기본 틀은 혼자 만드셨어요. 물론 신미 스님 같은 분들과 음성학적 논의는 했겠지만 전체 설계와 창조는 혼자 하셨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서문을 읽다 보니 새로운 발견을 했답니다. 나란말싸미 둔기게 달라. 이 유명한 첫 문장에서 나란말싸미라는 표현에 주목했어요. 우리나라 말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세종대왕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 있었죠. 중국 문자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다음날 용인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방문했습니다. 릉 앞에 서니 정말 숙연해졌어요. 세종대왕님, 600년 후 한 미국 여성이 당신의 고독한 창조를 이해하려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 마치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았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도 혼자 그 모든 걸 품고 계셨던 거구나. 전쟁의 기억, 한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걸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스미소니언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다큐멘터리 촬영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놀라운 점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백성을 위한다는 한 가지 신념만으로요. 편집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제니 씨 정말 혼자서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혼자서 아이폰을 상상했잖아요. 창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 순간 세종대왕의 고독이 더 깊이 이해됐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꿈을 혼자 키우는 외로움.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다큐멘터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세종대왕이 홀로 촛불 아래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 고독한 창조의 순간을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고독한 결단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또 얼마나 확신에 찼을지를요.
한글은 한 천재의 고독한 창조였습니다. 그 고독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다루게 되었어요.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450년간 언문이라고 멸시받았던 이야기 말이에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보고 있는데 한 코너에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 양반이 쓴 편지의 일부였어요. 한글로 쓴 편지를 받고는 읽을 줄 모른다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죠. 양반들이 일부러 한글을 배우지 않았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백성을 위해 만든 소중한 글자를 고작 언문이라고 무시했다니요.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언문은 원래 속된 글자라는 뜻이에요. 양반들은 한자만이 진짜 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450년간 계속 그랬나요? 네, 가보개혁 때까지 공식 문서는 모두 한자였어요. 한글은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쓰는 글자 취급받았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세종대왕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특별한 자료를 봤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기록이었는데 그들도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약용의 글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언문은 부녀자나 쓰는 것이니 군자는 멀리해야 한다. 심지어 실학자들까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조선시대 교육을 재현한 곳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정말 흥미로웠답니다. 조선시대 서당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훈장이 한자로 된 천자문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천지현왕을 배우겠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당황했어요.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한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한글이요? 그건 교육받은 사람이 쓸 게 못 돼요. 언문은 여자나 아이들이나 쓰는 거니까요. 훈장 역을 맡은 배우가 조선시대 양반의 태도를 그대로 재현해 주었어요.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450년간 한글이 빛을 보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교육받은 계층이 의도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이었죠. 체험이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답답했죠.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종대왕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주말 관악산 등반을 하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위에 새겨진 조선시대 한글 낙서였죠. 기런이 고간다. 누군가 한글로 남긴 흔적이었어요. 양반들이 무시해도 백성들은 몰래 한글을 썼던 거죠. 다음 주 부산의 범어사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발견을 했어요. 절의 처마 밑에 한글로 쓴 기록이 있었거든요. 주지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시대에도 스님들은 한글을 많이 썼어요. 백성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려면 한글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의미 깊었어요. 종교인들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택했던 거죠. 스미소니언으로 돌아와 19세기 자료를 찾아봤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의 기록들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외국인들은 한글의 가치를 먼저 알아봤더라고요.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조선의 언문은 정말 놀라운 문자다. 하루면 배울 수 있어. 일본인 학자의 기록도 있었어요. 조선어 표기에는 언문이 한자보다 훨씬 정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먼저 인정한 거죠. 드디어 1894년이 왔어요. 가보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한글 공문서화였거든요.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극적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바뀐 거예요. 공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단 한 줄의 조항이 450년의 역사를 바꾼 거죠.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양반들의 반발이 격렬했거든요. 국가의 품격이 떨어진다. 언문을 공식 문자로 쓰다니 창피하다. 이런 반응들이 신문에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기록을 1896년 독립신문에서 발견했어요. 서재필이 쓴 사설이었죠. 국문은 우리 글자다. 한자는 중국 글자다. 우리가 우리 글자를 쓰는 게 당연하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 명쾌하지만 핵심을 찌른 말이었죠.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읽으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제는 한글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어학회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주시경, 최연배 같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냈거든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혼이다. 주시경 선생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 가지 놀라운 발견도 했어요. 1921년 독립운동가들이 비밀통신에 한글을 썼더라고요. 옛 한글까지 사용해서 일제가 해독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한글은 독립운동의 무기였구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한 1930년대 조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글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의 꿈이 400년 후에야 실현되고 있었구나. 감개무량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언문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크게 나오고 그 위에 백성의 글자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50년간 한글은 언문이라는 굴레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글자로 자리 잡았죠. 세종대왕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품고 계셨던 그 자료 조각들, 양반들이 무시했던 언문이 소중한 기록이었던 거죠.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요. 450년의 멸시를 이겨낸 한글.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한글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조사하던 중 저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 전시 잃어버린 사전을 찾아서를 보았는데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벽면에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문구 때문이었죠.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해산. 그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요. 전시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조선어학회는 우리나라 표준어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거의 완성 단계였거든요. 그럼 그 사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일제에 의해 체포될 때 원고가 모두 빼앗겼어요. 10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어를 지킨다는 건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걸 막으려 했던 거잖아요. 전시실을 더 둘러보니 체포된 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극로, 최연배, 정태진, 권승욱. 모두 한글을 사랑했던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정태진 선생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셨거든요. 한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거구나. 전시를 보며 계속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갇혀있던 곳이었어요. 어둡고 좁은 감방을 보니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도 한글을 생각했을 분들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죠. 감방 벽에 남겨진 글자들을 보았어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한글로 쓰인 글이 있었거든요. 한글 살리기. 누군가 조그맣게 새겨놓은 글씨였어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역사관 해설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최연배 선생은 감옥에서도 머릿속으로 사전을 다시 쓰셨대요. 기억나는 대로 외워서 나중에 복원하려고요. 정말요? 네, 다른 학자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방에서 서로 눈빛으로 단어들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감옥에서도 사전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놓지 않으셨던 거죠. 그날 저녁 한글학회를 방문했어요.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단체였죠. 거기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살아남은 학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전 원고 찾기였어요. 한글학회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서울역 창고에서 원고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일제가 압수한 원고를 창고에 버려두었는데 해방 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정말 기적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운명적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윤경 선생은 일부 원고를 몰래 빼돌려서 숨겨놓으셨어요. 체포되기 직전에 말이죠. 어디에요? 자택 마루 밑에 묻어놓으셨대요. 정말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죠.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에 마포구에 있는 김윤경 선생 생가를 방문했어요. 지금은 작은 전시관이 되어 있었죠.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의 일기였어요. 사전은 민족의 혼이다. 죽어도 완성해야 한다. 몇 줄의 글씨였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전시관 해설사가 들려준 일화도 감동적이었어요. 김윤경 선생은 감옥에 가기 전날 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하면 네가 이어서 하라. 그때 아들이 고작 10살이었어요. 가족까지 끌어들일 만큼 간절했던 거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찾은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희승 선생이 옥중에서 쓴 글이었는데요. 꿈에서라도 사전을 완성하고 싶다. 실제로 감옥에서 꿈꾸셨던 얘기였어요. 꿈속에서도 사전을 만드는 꿈을 꾸셨다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가장 기막힌 일화는 최연배 선생 얘기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기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때 선생이 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사전 원고부터 찾겠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으시면서 가장 먼저 사전을 걱정하셨던 거죠. 1947년 첫 번째 국어사전이 나왔을 때의 기록도 찾았어요.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었거든요. 6년의 고난 끝에 마침내 우리말 사전이 나왔다. 동아일보 기사였는데 기자의 감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때 사전을 받아본 시민들 인터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으로 우리말 사전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
이런 것도 우리말이구나 싶었다. 한 시민의 말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현재의 한국어학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분들이 만든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사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예요. 정말 훌륭하게 만드셨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한글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전 완성의 꿈을 놓지 않으셨죠. 편집자가 물었어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글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언어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시대를 사셨겠구나. 한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에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불타버린 사전과 감옥의 꿈.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준어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해요. 조선어학회 사건은 한글의 가장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한글의 생명력을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2년간의 연구와 촬영을 마치고 마침내 다큐멘터리 편집에 들어갔어요. 5월 15일 세종탄신일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편집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었답니다. 스미소니언 편집실에서 지난 영상들을 돌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장면들,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발자취.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가? 혼자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편집자 마크가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제니? 아무것도. 다시 이 장면부터 해보자.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계 서점에 들렀어요. 거기서 한글 동화책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죠.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편집을 계속하다가 할아버지와의 추억 장면에서 멈췄어요. 5살 제니가 한글을 처음 본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편집자 마크가 관심을 보였어요. 제니, 이 다큐는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야.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내 생각엔 그래서 더 좋아. 관객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거든. 마크의 말이 용기를 주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시사회를 열었어요. 스미소니언 직원들을 위한 내부 상영이었죠. 90분짜리 다큐를 보는 동안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상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죠. 제니, 이건 한글 다큐가 아니라 정체성 다큐야.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이야기지. 정말 아름다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가 워싱턴에 오셨어요. 한국에 계신 동안은 제대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큐 만들면서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글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저는 도대체 뭔가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니야, 정체성은 하나에 필요 없어. 네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니. 그게 바로 너의 특별함이야.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한글을 보여주신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며칠 후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다큐 예고편을 상영하기로 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정체성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다큐멘터리는 한글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고편이 상영되는 동안 저는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모두 진지하게 보고 있었죠.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관객이 물었어요. 제니 씨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나요? 미국인으로 생각하나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었어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뭔지.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지고 계셨어요. 정체성이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한글을 통해 제 정체성을 만들어갔어요. 5월 15일 드디어 다큐 공개일이 왔어요. 스미소니언에서 공식 상영회를 열었는데 500석이 만석이었어요.
오프닝 멘트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제 뿌리를 찾게 해준 나침반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 여름날 할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올 때는 관객들이 숨죽이며 집중했어요. 조선어학회 장면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요. 마지막에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제니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세종대왕의 꿈을 잇는 딸입니다. 영화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5분 동안 계속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특히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았어요. 제니 씨, 저도 항상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는데 위로가 되어요. 저희도 뿌리를 찾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리뷰가 났어요. 제목이 언어를 통한 정체성 찾기였는데 기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니 김의 다큐는 단순한 언어 다큐가 아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이다. 정말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LA에서 상영회가 열렸어요. 한국계가 많은 곳이라 반응이 더 뜨거웠죠. 상영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우리 할아버지도 하와이에 오면서 한글을 간직하고 오셨어. 그분도 할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는 정말 신기해. 바다 건너와도 살아있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상영 제안이 들어왔어요.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상영이었죠. 한국에서 다시 만난 관객들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제니 씨 같은 분이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해외 동포들의 한글 사랑을 보니 뭉클해요. 정말 다양한 반응이었지만 모두 따뜻했어요. 부산에서 마지막 상영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알겠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제니 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고 세종대왕의 꿈을 현재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은 손녀입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정체성이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니 김씨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에 대해 다룬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마리아 안토니오 국제문자연구소 소장님이었죠. 세종대왕상이요? 살짝 당황했어요. 다큐에서는 간단히만 언급했거든요. 네, 1989년부터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을 인정해서 만든 상이죠. 그 순간 머리가 번뜩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 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2주 후 파리로 향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가는 길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본부에 도착하니 세종대왕상 전시 코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의 사진과 활동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 모든 분들이 한글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안토니오 소장과의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니 씨, 한글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기 쉽다는 점이 아닐까요? 문맹 퇴치에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잖아요. 정확해요. 한글은 하루면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예요. 소장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세요. 한글을 도입한 지역의 문해율 상승 곡선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을 배운 후 3개월 만에 기본적인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통계였거든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한글을 도입했더니 5년 만에 문맹률이 8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한글의 체계성 덕분이에요. 소리와 글자가 1:1 대응되니까 외국인들도 쉽게 배우죠. 그 순간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600년 전에 이런 걸 예견하셨던 걸까요? 다음날 케냐에서 온 문해 교육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분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마을에서 한글로 키쿠유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한글로요? 네, 알파벳으로는 우리 말소리를 정확히 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프리카에서 한글이 쓰이고 있다니요. 특히 어린이들이 금세 배워요. 한 달이면 기본 읽기가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감동에 휩싸였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간 파리에 머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콜롬비아에서 온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미에서도 한글 활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원주민 언어 표기에 유용해요. 어떤 면에서요? 알파벳은 스페인어 위주로 만들어져서 원주민어의 미묘한 소리 차이를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가능하죠.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전 세계 언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IT에서 온 의사도 흥미로운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의료진 교육에 한글을 활용하고 있어요. 크리올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발음 차이를 한글로 표현하면 정확해져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군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유네스코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세종대왕상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였죠. 제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는데 정말 떨렸어요. 200명 넘는 문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말해야 했거든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 첫마디였어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면 억울함을 당한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종대왕상의 정신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글이 활용되는 걸 보면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인상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제니 씨,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문해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세느강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 이 모든 걸 상상하셨을까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마지막 촬영에 들어갔어요. 다큐멘터리의 에필로그 부분이었죠.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글 전시 코너에서 촬영했는데 그곳엔 세종대왕 동상도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종이 조각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죠.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죽지 않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한 글자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해가 질 무렵 세종대왕 동상을 촬영한 거였어요. 황금빛 석양이 동상을 비추는 장면이었죠. 그 위에 제 내레이션이 깔렸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을 모두 마친 후 할아버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그 작은 서류 가방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마지막 상영회는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렸어요. 주한 미국 대사와 주미 한국 대사가 모두 참석했죠. 상영 후 대사님들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주미 한국 대사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한글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지고 계셨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진 못했지만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죠. 이 작품은 제 할아버지 그리고 세종대왕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언어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 제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 32개 언어 자막으로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얼마 전엔 인도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영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이 한글을 따라 쓰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정말로 온 세상에 퍼지고 있구나. 지금도 제 책상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그 종이 조각이 액자에 담겨 있어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출근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그리고 세종대왕님, 오늘도 당신들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글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없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 사람을 살리는 글자는 영원하니까요. 이것이 제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의 마음은 지금도 한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백성을 위한 글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